혈중에서 디곡신이라는 심장독성 약물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즉사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독살이네요. 이영석 형사는 즉시 사건을 의도적 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의 CCTV 분석에 착수했어요. 다희가 신부 대기실에서 생수를 마시는 장면까지는 선명하게 포착되었지만 문제는 그 생수병을 누가 갖다 놓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영상 분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결혼식 1시간 전 행사 직원 복장을 한 누군가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교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 부분만 화질이 극도로 나빠져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해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갑자기 교체된 직원들이었어요. 웨딩 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변수가 겹쳤네요. 서울 청량리역 근처 허름한 뒷골목,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그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미용실 다인의 헤어샵에서는 오늘도 강다희가 분주히 손님을 맡고 있었죠. 28살의 다희는 키도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다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60대 할머니 손님이 거울 앞에 앉으며 말씀하시죠. 다희야, 너는 정말 손이 예쁘구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솜씨 좋은 미용사야. 다희는 수줍게 웃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어요. 미용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병든 어머니를 위한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희의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셨고 대학생인 동생 수빈이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모두 다희의 몫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희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후 4시쯤 미용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다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밝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한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2살의 그는 예상외로 겸손하고 정중했어요.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요. 다희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는 비싼 시계까지.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 동네 처음이세요? 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거울 속 다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다희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도윤은 예상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희가 당황하며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잘해주셔서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나갔습니다. 다희는 그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청그룹 기획실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청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다희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런 사람이 이런 곳까지 와서 머리를 자른 걸까요? 그날 밤 다희는 어머니께 약을 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희야, 무슨 좋은 일 있었니? 표정이 밝아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늘 손님이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다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기도 했습니다. 다희는 점점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졌고 도윤 역시 다희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나서는 다희에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희 씨, 저와 함께 저녁 드실래요? 다희는 망설였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별다른 꿈도 없고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다희의 솔직한 말에 도윤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다희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져 갔고 다희의 삶에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도윤은 다희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세상이 반대해도 난 너랑 결혼할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다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다희의 걱정을 알아차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다희의 인생은 그렇게 동화처럼 바뀌는 듯 했습니다. 청량리 뒷골목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재벌가 도련님과의 만남. 하지만 다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말입니다. 도윤과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다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청그룹 회장의 장남과 청량리 미용사의 결혼 소식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고 다희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관심의 대부분은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재벌 2세와 흑수저의 신분 상승 로맨스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계산된 만남일까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다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윤은 그런 다희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정작 큰 시련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청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차가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도윤의 어머니 최미정은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냉혹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니? 58살의 최미정은 한청그룹 창업주의 며느리로서 수십 년간 재벌가의 위엄을 지켜온 여인이었죠. 어머니, 다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도윤의 간청에도 최미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도윤아, 넌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구나. 우리 같은 집안에는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는 안 돼.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최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며칠 후 다희는 도윤과 함께 한청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미정을 처음 만났습니다. 다희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갔지만 최미정의 첫인상은 냉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다희입니다. 다희가 정중히 인사하자 최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앉아요. 최미정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최미정은 다희에게 거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최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넌 그 아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넌 쓰레기통에서 나왔잖니. 최미정의 직설적인 말에 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이 급히 말렸지만 최미정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알아? 그런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윤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정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고집을 부린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결혼이 가져올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날 이후 다희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그만해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은 단호했어요. 다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시하고라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반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뉴욕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한지우, 33살의 그녀는 하나백화점 창업주의 외동딸이자 도윤의 전 약혼녀였어요. 몇 년 전 집안의 사업상 이유로 약혼이 파기되었지만 두 집안은 여전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우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최미정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지우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힘들었지? 이제 집에 왔으니까 편히 쉬어.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휴식보다는 다른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도윤을 만났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도윤은 어색해했지만 지우는 태연했습니다. 축하해, 도윤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지우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우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애, 잘 보내줘야지. 내가 준비할게. 지우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도윤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도윤아, 넌 항상 순수했어. 그게 너의 장점이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해.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다희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담당자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목격한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을 때는 드레스에 작은 찢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드레스샵 직원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다희는 불안했지만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다희는 혼자 미용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희 씨. 저는 한지우예요. 지우의 등장에 다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던 이름이었거든요. 도윤이가 많이 말해줬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지우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다희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축하해요. 도윤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우의 말은 축하였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왔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장충동의 유명한 그랜드 호텔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한청그룹 장남의 결혼식이라 그런지 호텔 곳곳에는 경비원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진들도 일찍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다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호텔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모두가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웨딩 플래너가 다희를 안내했지만 어제까지 담당이었던 김 과장이 아닌 낯선 여직원이었어요. 김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다희가 물었지만 직원은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도착한 다희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순백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희는 잠시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동생 수빈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도윤의 가족들과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언니 정말 예뻐요. 수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학생인 수빈이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새 양복을 맞춰 입었어요. 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희야, 정말 공주님 같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다희도 눈물이 났지만 화장이 망가질까봐 참았어요. 오전 11시 메이크업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시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담당할 박미영입니다. 중년 여성인 박미영은 능숙하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희는 계속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원래 담당자분은 어디 계세요? 다희가 물었지만 박미영은 저희 회사에서 급하게 교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메이크업이 한창일 때 최미정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등장에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다희 씨,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최미정의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희가 대답하자 최미정은 잠시 다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그 말이 단순한 당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다희는 알 수 없었어요. 최미정이 나간 후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이에요. 목이 마르시면 저기 생수 드세요.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생수병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다희는 정말로 목이 말랐어요. 긴장 때문인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생수병을 열어서 한 모금 마시려는데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그 물은 직원분이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목마르실까봐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다희는 고마운 마음에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2시 웅장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희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지만 수빈이가 에스코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수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왠지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다이를 향했습니다. 다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점점 더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도윤이 재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이의 시야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괜찮아, 다이야. 조금만 더. 다이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수빈이가 언니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언니, 괜찮아요? 라고 속삭였지만 다이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까지 절반 정도 왔을 때 성가대의 축가가 시작되었어요. 아름다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 거의 다가갔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다이 씨, 도윤이 급하게 다가왔지만 다이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야가 점점 더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축가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다이는 눈을 감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이야. 수빈이의 비명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급하게 다이를 안아 올리며 구급차를 불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천그룹 가족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미정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한지우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천그룹 회장인 도윤의 아버지조차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수빈이와 다이의 어머니 그리고 도윤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그 10분 동안 다이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다이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수빈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수빈이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다이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된 지 단 10분 만에 강다희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지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다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곧바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8살의 건강한 여성이 결혼식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강남경찰서 이영석 형사는 부검 결과를 받아들고 경악했어요. 혈중에서 디곡신이라는 심장독성 약물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즉사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독살이네요. 이영석 형사는 즉시 사건을 의도적 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호텔의 CCTV 분석에 착수했어요. 다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생수를 마시는 장면까지는 선명하게 포착되었지만 문제는 그 생수병을 누가 갖다 놓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영상 분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결혼식 1시간 전 행사 직원 복장을 한 누군가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교체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 부분만 화질이 극도로 나빠져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해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 갑자기 교체된 직원들이었어요. 웨딩 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두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변수가 겹쳤네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재벌가 결혼식 독살 사건 10분 만에 끝난 신데렐라의 비극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과 함께 한청그룹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누리꾼들은 한청그룹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건 발생 사흘 후 한 남자가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34살의 박철우, 도윤의 대학 동기이자 한지우의 전 연인이었어요. 저는 강다희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하러 왔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으신가요? 이영석 형사의 질문에 박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닙니다. 하지만 다희 씨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박철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어요. USB를 재생하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였어요. 그 애가 그 자리에 서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아. 불쌍하잖아. 그래서 쉬워.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지는 말들에 수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최미정의 목소리. 지우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도윤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지우가 대답했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애는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그 애가 실수로 뭔가를 잘못 마시게 된다면 한지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그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네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 결혼식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말이죠. 언제 녹음한 건가요? 이영석 형사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요. 저는 한지우와 몇 년 전에 사귀었었는데 도윤이 결혼 발표를 한 후 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고 할까요? 박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최미정 여사와 만나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이 대화를 녹음하게 됐는데 박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다희 씨가 죽고 나서야 제가 막을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녹음 파일 분석 결과 음성의 진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녹음 시점도 결혼식 일주일 전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드디어 명확한 용의자와 동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지우와 최미정, 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다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석 형사는 상부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재벌가를 상대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은 분노로 들끓었어요. 재벌가의 계급의식이 한 여자를 죽였다. 현대판 신분사회의 민낯 한청그룹 주식은 연일 폭락했고 도윤은 충격에 빠져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희의 동생 수빈이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제 언니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구를 해치려 한 적도 없고 그런 계산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언니를 죽인 사람들이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수빈이의 절규는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제 경찰은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한지우와 최미정을 압박할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시도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다희를 죽인 진짜 범인일까요? 박철우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한청그룹과 하나백화점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영석 형사는 먼저 결혼식 당일의 모든 정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부터 시작해보죠. 수사팀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려가며 사건을 분석했어요. 웨딩 플래너 김 과장의 갑작스러운 입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교체, 그리고 CCTV에 포착된 의문의 행사 직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과장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말 복통으로 입원하신 건가요? 하지만 김 과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제게 거액을 주며 그날 하루만 빠져달라고 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김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누가 그런 제안을 했나요? 이영석 형사의 질문에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모르겠지만 한청그룹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명함을 주긴 했는데 김 과장이 꺼내 보인 명함에는 가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번호의 소유주는 하나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이 업체의 주요 고객이군요. 수사팀은 보안업체의 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했고 결혼식 전날 한지우와 최미정이 이 업체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한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미영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VIP 고객의 특별 요청이라며 저를 파견했어요.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수고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영은 자신도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신부 대기실에 생수를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이영석 형사가 물었지만 박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신부님께 목마르시면 드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박미영의 증언으로 생수병을 갖다 놓은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한지우와 최미정의 알리바이에도 의문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둘 다 호텔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지우는 결혼식 시작 2시간 전에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드디어 한지우와 최미정을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했습니다. 먼저 조사받은 것은 최미정이었어요. 한청그룹 회장 부인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수사실에 나타난 최미정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반대했다지만 살인까지는. 하지만 박철우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최미정이 항변했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정 씨 보안업체와의 통화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영석 형사의 압박에 최미정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재벌가의 위엄을 지켜온 그녀였지만 살인 혐의 앞에서는 한낱 용의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을 막고 싶었을 뿐이에요. 설마 지우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최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사받은 한지우는
최미정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수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지우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한지우 씨, 박철우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당신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석 형사가 파일을 재생하자 한지우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녹음이요?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정말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럼 결혼식 당일 호텔 지하 주차장에는 왜 있었나요? 경찰의 추궁에 한지우는 대답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쳤을 뿐이에요. 그게 범죄인가요? 한지우의 태도는 끝까지 당당했지만 물증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은 보안업체 직원의 자백이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직접 와서 행사 직원 복장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호텔 내부 구조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한지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어요. 생수병에 들어간 독성 약물은 어디서 구했나요? 이영석 형사의 질문에 한지우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복용하시던 약이에요. 농도만 높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국 한지우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제 것이었는데 그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한지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우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최미정이 영향력을 이용해 호텔 관계자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한지우가 직접 행사 직원으로 변장해 독이 든 생수병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한지우, 최미정 두 사람 모두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하겠습니다. 이영석 형사의 발표에 전 국민이 주목했어요. 재벌가의 권력도 살인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한지우와 최미정이 구속된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희의 동생 수빈이었어요.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언니가 정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수빈이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빈이는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다희가 쓰던 일기장 맨 뒷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없어질까봐 무섭지만 그 사람 옆에 서는 게 더 두려워. 다희는 결혼을 앞두고도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다희의 심경이 자세히 드러나 있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가 날 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 정말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하지만 도윤 씨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희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결혼식 전날 밤에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무서우면서도 기대된다. 엄마와 수빈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빈이는 언니의 휴대폰도 다시 살펴봤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다희가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가끔 모든 게 꿈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건지. 다희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들이었어요. 수빈이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죽은 신부의 진실을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었어요. 다희의 일기와 메시지, 그리고 살아생전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제 언니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 언니를 단지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수빈이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온라인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현대판 신분제의 민낯 재벌가의 오만함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강다희를 기억하자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다희의 사진을 프로필로 바꾸며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청그룹과 하나백화점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살인 기억 규탄한다, 강다희를 기억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자신의 가족과 전 약혼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도윤은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청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윤은 며칠 만에 나타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청그룹 한도윤입니다. 도윤의 첫 마디부터 기자들은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사랑했던 여자 강다희 씨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와 전 약혼녀가 다희 씨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도윤 씨, 정말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까? 그 가족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도윤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을 것입니다. 다희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오늘부터 한청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다희 씨를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도윤의 발표에 기자들은 술렁였어요. 재벌 2세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직시하며 말했어요. 다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죽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고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도윤의 기자회견은 생중계되었고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 여자의 목숨을 빼앗은 신분차별에 대한 분노였어요. 수빈이는 도윤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도윤 씨는 정말 언니를 사랑했나 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수빈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도윤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도윤의 기자회견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진짜 사랑이었구나. 재벌도 사람이네 하지만 다희 씨는 돌아오지 않아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다희라는 이름이 전 국민의 가슴에 각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과연 한지우와 최미정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다희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도윤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더욱 격화되었고 검찰은 신속한 기소에 착수했습니다. 한지우와 최미정을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에요. 전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진들도 대거 취재진을 파견했어요. 첫 번째 공판에서 한지우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는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검사가 기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한지우는 피해자 강다희와 피고인의 전 약혼자 한도윤의 결혼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한지우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검찰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철우의 녹음 파일, 보안업체와의 통화 기록, 호텔 CCTV 영상, 그리고 독성 약물 구입 경로까지 모든 증거가 한지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지우의 변호인은 정신적 충격을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오랜 연인이었던 한도윤 씨의 배신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검찰이 보안업체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입니다. 한지우 씨가 직접 와서 행사 직원 복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부 구조도 미리 파악하고 계셨어요. 증인의 증언에 한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한 한지우 씨는 CCTV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이 나오지 않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증인의 추가 증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얼마나 세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 드러났거든요. 이어서 최미정의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한청그룹 회장 부인이었던 그녀도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평생 누려왔던 권위와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 최미정은 한지우와 공모하여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던 강다희를 살해했습니다. 최미정은 한지우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정말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결혼을 막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검찰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호텔 관계자들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한지우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검찰은 최미정이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공모자였다고 주장했어요.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호텔 직원에게서 나왔어요. 최미정 여사가 직접 저에게 전화해서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많은 돈을 주시며 그날 하루만 다른 일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최미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지우는 질투와 복수심으로, 최미정은 신분의식과 체면 때문에 한 여자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어요.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최미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한지우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됐잖아요. 한지우의 말에 법정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신분을 따지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피해자를 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신분의식과 차별이 낳은 비극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지우에게는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최미정에게는 살인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찰의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한지우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쁜가요? 그 여자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요. 저는 그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에요. 한지우의 말에 재판정의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어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녀의 신분의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미정은 그제서야 뒤늦게 사과했어요. 다희 씨와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희의 가족들과 도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지우, 살인교사 혐의 유죄, 징역 20년에 처한다. 법정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비록 구형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정, 살인방조 및 공모유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신분의식이 낳은 비극입니다. 피고인들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빼앗았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다희의 동생 수빈이는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며 오열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순간이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지우와 최미정은 법정을 떠나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미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후회하는 모습이었지만 한지우는 끝까지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녀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한지우와 최미정이 감옥에 수감되고 도윤이 한천그룹에서 물러난 후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뒷골목, 다희가 일하던 미용실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다희네 청년 무료 미용관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다희의 동생 수빈이와 친구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만든 곳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언니가 꿈꾸던 일이에요. 수빈이는 미용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23이 된 수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미용관 한가운데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다희가 가장 좋아했던 흰 국화 한 송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늘 피어 있도록 특별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다희 1997-2025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 사랑했던 여자. 비석에 새겨진 글귀는 다희의 삶을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국화꽃에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미용관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재벌 2세였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도윤은 국화꽃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널 세워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빈이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수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언니 보러 오셨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수빈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윤 씨는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수빈이의 질문에 도윤이 답했어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한청그룹을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희 씨가 좋아했을 것 같네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다희를 떠올렸어요. 각자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다희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빈 씨, 혹시 이거?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다희 씨에게 주려고 했던 결혼 반지예요. 이제 수빈이 씨가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수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고 정말 예쁘네요. 수빈이는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반지도 여기 전시해 둘게요.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인의 청년 무료 미용관은 유명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비슷한 취지의 시설들이 여러 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희의 이름은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년 다희의 기일이 되면 이곳에서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희를 직접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강다희를 기억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희 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추모 행사에서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런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한편 감옥에 있는 한지우와 최미정의 근황도 전해졌어요. 최미정은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희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관이 문을 닫은 후 수빈이는 혼자서 언니를 떠올렸어요. 창밖으로는 다희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청량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요? 언니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화면은 천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다희가 살아있던 시절, 이 작은 미용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던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다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희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하려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국화꽃은 오늘도 조용히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이 마치 다희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다희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편견 없는 사랑과 진정한 평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언니 사랑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수빈이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희는 분명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말이에요.